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휴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밤중에도 30도를 넘나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잠시나마 열을 식히려 도심 곳곳으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쏴하는 폭포 아래로 물이 졸졸 흘러갑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집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열을 식힙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 있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가족들이랑 나왔는데 청계천 물소리도 듣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자 그간 쌓인 여독이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We came here for vacation and I think it's a great place for spending our vacation like summertime, like parties, like culture. It's very nice place. 여름이면 늘 붐비는 한강공원도 토요일 늦은 밤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 11시가 다 돼가는 늦은 밤인데요. 여전히 기온이 30도에 달할 정도로 후덥지근합니다. 가족끼리 또 연인과 친구끼리 강변에 둘러앉은 시민들. 도란도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여름을 즐겨봅니다. 처음 돌아다녔을 때는 그래도 좀 더웠는데 앉으니까 바람도 불고 강가라 그런지 시원해서 괜찮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월요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주 중반까지 이어질 폭염 경보 수준 더위는 주말쯤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린 무더위에 바다와 수영장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도심 거리는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곳을 찾는 바람에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반 사람 반, 폭염 속 해운대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면 찜통 같은 더위는 어느새 날아갑니다. 반대로 모래사장에 누워 태양과 정면 승부도 해보고 한바탕 공놀이로 더위와 맞서기도 합니다. 친구랑 물놀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랬고 빨리 들어가서 시원하게 놀고 싶어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심거리는 오히려 한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비오듯 흐르는 땀에 양산도 부채도 무용지물입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카페나 영화관을 찾기 바쁩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너무 다니기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에어컨 많이 트는 실내 쪽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고. 도심 속 물놀이장은 피서객으로 가득합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은 더위가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폭염도 까맣게 있고 물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씨가 덥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물이 너무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재밌는 물놀이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장 또 탁 트인 바다에선 더위를 반기고 기다려온 사람들이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또 정해진 시설 사용료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려 하자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합니다. 주변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무려 4배나 비쌉니다. 제 거 돗자리 깔았는데 2만 원 내고 앞에 파라솔이랑 돗자리 있는데 빌리려면 4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수욕장은 개인용 텐트나 파라솔의 경우 자릿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변 끝부분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료구역은 대부분 물놀이 허용구역과 거리가 멀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쓰려면 돈을 내고 써라. 근데 그 돈이 너무 과도하고. 유료구역 파라솔과 돗자리 등의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강릉의 이 해수욕장은 평상 파라솔 사용료가 5만 원,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받는 겁니다. 생선은 사는 거 만 원이라도 또 우리가 해외를 떠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어떤 그런 논리라고 봐야지. 해수욕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피서철 기간 마을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데 바가지 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성수기의 한몫 챙기겠다는 빗나간 상술. 모처럼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한 마을 협동조합이 성수기에 오히려 숙박시설 이용 가격을 인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밖으로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한 숙박시설입니다.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운영 중입니다. 숙박시설엔 아기자기한 카페 외에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무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른바 최대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곳은 숙박 이용요금을 오히려 평소보다 30%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또 마을 곳곳을 소개하는 투어 프로그램 참가 비용도 낮췄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제주의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제주도가 그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또 요즘에 그 가심비 여행을 하는 세이브 베이케이셔너들이 많기 때문에 세아마을에서만큼은 가심비 있게 여행을 할 수 있고 푹 쉬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휴가철을 맞아 저마다 바가지 척결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축제 음식 가격을 아예 정해버리는가 하면 제주도 역시 관광지에서 과도한 음식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결정이 휴가철을 앞두고 고물가로 떨어진 제주관광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촉매대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일선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복장을 갖춰 입은 현직 교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한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갑질 의혹 등 숨진 교사가 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는지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과정과 그리고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통제 불능 학생 등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가 교실을 지킬 방패를 잃었다는 겁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저희가 제재 수단이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침해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자의 민원 대응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실 속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정당한 방위로 제지를 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도 선량한 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이만큼은 보지 않을 거라고. 현직 교사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함께 모여 힘을 보탰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조금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일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 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최 측은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집회에 3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사직로 일대 5개 차선이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교사들의 거센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 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에는 2건에 830만 원이었다가 2년 후인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은 6건에 2,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건수도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 3,434만 원에서 2년 후엔 333건에 2억 585만 원으로 2년 사이 5배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원 안심공제에 대한 교원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희초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이 정당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교사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도 언제든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시던데 선생님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교사 6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무려 10명 가운데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학대처럼 아동학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고충을 호소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된 교직원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교원 지휘법을 개정해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수사 개시 요건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과 낙인 찍기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 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은 소송 전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여권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 인권조례 개정 문제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부 대책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교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7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8도, 동경 127.53도입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59차례 발생한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강한 규모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북 장수군 호동리와 장수읍에서 주택 담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또 흔들림이 느껴진다는 신고도 전북이 43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52건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인근에서 석축을 쌓던 노동자 한 명이 돌과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석축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중장비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77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주민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아파트 10개 동 가운데 5개 동은 전기 공급이 복구됐지만 나머지 절반은 밤새 정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과 아파트 측은 낡은 변압기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광주 매산동에 있는 포장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5개 동이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장이 쉬는 날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3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고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던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무 시간에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꼴인데 1,000억 원을 들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던 사측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빵 공장에서 샌드위치용 소스를 섞던 23살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측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채 위험 요인을 방치하고 과거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는데도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이 일며 불매 운동에 불이 붙었고 모기업인 SPC는 재해 없는 일터로 거듭나겠다며 1,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SPL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난 일터에서는 최근에도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던 SPL 1공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끼임이나 골절 등 산업재해가 달마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8일 40대 남성 노동자가 반죽기계에서 흘러넘친 뜨거운 물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쯤 뒤엔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계 체인에 팔이 끼어 2달 가까이 일을 쉬어야 했고 지난달 말에도 3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 오작동을 처리하다가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 산재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나중에 더 심각한 사망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금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SPL 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향후 관보를 통해 징계 여부를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착수와 징계위 개최 여부 등 세부 과정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은 대법원장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법관을 징계 처분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5원 70전이 오른 리터당 1,599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6원 90전 상승한 리터당 1,411원 8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을 넘어선 것은 6월 10일 1,300원대로 내려간 이후 6주 만입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비중이 느는데도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에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2달 연속 오른 겁니다. 5월 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0.4%로 직전 달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0.4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 기업할 것 없이 모두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요. 경기는 침체의 길로 점점 접어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필요한 그 소득이나 기업의 이윤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빚 갚기가 힘든데도 가계대출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벌써 3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석 달째입니다. 신용대출은 4천억 원 넘게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면서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금융권 전체로 봐도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끌에서 이제 집을 사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이제 저점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굉장히 대출 요건을 완화해줬죠. 역전세 때문에 이제 집주인에 대해서는 또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가계빚 증가세를 우려하면서도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연체율이 0.5%를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건전성 악화보다는 늘어난 빚 부담에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재취업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부가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직 전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는 더 주고 또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 다시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20%대에 그쳤습니다. 34%였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6%포인트 가까이 재취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 2009년 127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5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09년 3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12조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에 착수했는데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손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한 달에 184만 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려가고 하한액을 적용받던 수급자 비율도 73%에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취업과 실직을 거듭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최대 50%까지 금액을 삭감하고 신청 대기 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근속자에게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소득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반복 수급의 근원적 문제는 고용 불안 때문이라는 노동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편의 원인이 재취업 독려라는 원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이른바 실업급여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 등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적격성에 대한 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8월 초순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벌써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아들이 시험을 보고 전학 가게 해달라며 당시 학교 이사장에게 외압을 넣고도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서초구 교사 죽음의 일말의 감정이라도 느낀다면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거라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되는데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종편 평가 점수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편 평가 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 등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 쟁점 현안을 놓고 건건이 맞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로 황토길 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황방산 황토길이 유명한데 하루에 2,000명, 많을 땐 4,000명이나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중구 황방산으로 가는 진입로. 초입부터 도로 한편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42면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갓길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많은 차들이 되돌아가거나 도로에 주차하기도 합니다. 방문객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은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좀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주차는 좀 해놓고 올 수 있도록 버스 노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차로 왔으면 주차를 해놔야 또 맨발로 걷고 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불편하네. 평일에는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직원도 없어 생태 야영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통제에 나서야 했습니다. 황방산에 펼쳐진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중구 황방산 맨발 걷기는 최근 SNS에 입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족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기존 100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평일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주말엔 최대 4,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 중구청이 주차 공간을 20면에서 42면까지 확장했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중구 황방산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쉽게 주차 공간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황방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을 황방산 생태 양장 근처에 신설하고 그리고 황방산 맨발 등산로를 분산을 시켜서 장현동 쪽 방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이거나. 황방산이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방문객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벌써 2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 때문인데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을 대체할 다른 저비용 항공사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으로 북적여야 할 공항 대합실은 불이 모두 꺼졌고 정막이 흐릅니다. 공항 로비는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 비행기가 뜨지 않아 해외 방송사의 유령공항으로 소개됐던 양양국제공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양양공항 국내선 탑승 창구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뒤 이제는 항공사 시설물도 모두 철거된 상황입니다. 양양공항은 플라이강원이 취항한 뒤 2020년 이용객이 23만 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불과 4년 동안 96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양양공항도 매년 18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을 포함해 양양공항 활성화에 무려 1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당초 이달 중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매각 협상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철회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현재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1곳, 그리고 자산운용사 2곳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업 진출을 검토 중인 대기업이 가장 유력한데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거점인 양양공항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정한 다음에 우선 협상 계약을 8월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공개 매각을 해서 10월 달에는 이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저희가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에는 재운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 타임라인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플라이 강원 기업 회생 작업과 별개로 양양공항에 다른 항공사 노선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하이에어가 8월 9일부터 50인승 소형 항공기 한 대로 양양 김포 노선에 주 5회씩 운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양양 청주 노선 운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은 이제 두 가지로 그 양양을 모 기지로 하는 그 플라이 강원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해갈 그럴 업체를 좀 찾고 있고요. 또 뭐 김포 양양 노선도 지금 그 추양을 할 거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각도로 모든 좀 가능성 열어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놓인 플라이 강원, 그리고 유령공항의 오명을 듣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조선시대 소방관인 멸화군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비롯해서 여성 서사가 돋보이는 베르나르다 알바와 라흐에스트 등 요즘 독특한 소재의 뮤지컬이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조선 세조 13년 한양 도성에 대규모 방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멸화군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헌신하는 그 시대 소방관 멸화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1년 초연의 흥행에 힘입어 이번에는 새로운 노래를 9곡 추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멸화군이 불을 껐을지 좀 많이 상상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것들을 이제 더 많은 이제 배우분들 인원 보충해서 안무적으로도 좀 많이 보완을 했고요.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한 뒤 8년상을 치른다며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근 베르나르다 알바. 본인이 겪었던 폭력과 억압된 삶을 5명의 딸에게도 강요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출연진 10명이 모두 여성으로 무겁고 음침한 무대와 대비되는 강렬한 플라멩코 춤과 노래가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약자들이 억압받고 강요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주로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희망, 갈망, 욕망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대생 변동님은 천재 시인 이상과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사별하고 훗날 추상화의 대가 김환기와 재혼하면서 김향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수필가이자 화가인 실존 예술가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 김범의 대규모 개인전이 1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임신한 망치, 새가 된 돌 등 고정관념을 뒤집는 독특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세상을 다르게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풍기와 주전자, 시계 등 일상 속 물건들이 강의실 의자에 앉아 한창 수업 중입니다. 열띤 강연 내용은 모두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특유의 유머와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주입식 교육의 부조리를 풍자한 김범 작가의 작품입니다. 나뭇가지 위에 놓인 돌덩이가 한 마리 새라고 교육받는 과정을 지켜보다 어느새 미소가 감돕니다. 김범 특유의 재치, 위트, 유머, 이런 또 말장난, 이런 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관객들한테 보다 더 친근하게, 더 쉽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다리미인가 라디오인가?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김범 작가의 작품 70여 점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쇠의 고를 확대해 산의 능선처럼 그리거나 사람이 아닌 소의 관점에서 소의 몸을 묘사하는 등 기발한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이 관객에게 작업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 세상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힘들여 한 획씩 긋는 과정을 담은 영상에는 예술가의 분투와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김 작가는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실체 사이의 틈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관객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의 작은 도시 베르사유에서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K-팝과 한식은 물론이고 사물놀이와 서예 등 우리 전통 문화까지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현장에 강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이 이어집니다. 관객들은 멋진 장면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다른 한쪽에선 서예 수업이 열렸습니다. 낯설지만 붓으로 차근차근 한글을 써내려가는 참가자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22km 떨어진 작은 도시 베르사유에서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류 열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식 체험과 K-팝 커버 댄스 팀들의 공연까지.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펼쳐진 축제에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해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Pour découvrir la Corée, parce qu'on peut pas, à part les dramas et les K-dramas et la K-pop, on a du mal peut-être à découvrir la Corée à travers ces vidéos. Moi, je trouve ça intéressant parce qu'on peut découvrir les cultures. Là, on voulait voir aussi d'autres choses que simplement les cours. Donc là, on a fait la calligraphie, c'était sympa. 이번 행사를 준비한 건 한인 동포들이 이끄는 베르사유 한국문화협회. 한국 관련 행사가 파리 등 주로 대도시에서만 열리는 점이 아쉬워 2019년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계신 분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기에 더 좋을 것이고 그분들은 또 큰 도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협회는 다양한 행사는 물론 한국어와 K-팝 안무, 한국 역사 등 한국과 관련된 각종 수업도 열고 있습니다. 초기 70명 정도이던 회원은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2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회원 상당수는 프랑스 현지인. 동포들은 한류 컨텐츠에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오래도록 이어지기 위해선 한국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은 베르사유랑 베르사유 주변 도시에 사람들이 오는데요. 기차 타고 1시간, 2시간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한국어만 알거나 한국 K-팝만 알거나 그랬는데 아침에 서예도 보고 삼고무도 보고 하면서 감동했다고, 눈물 날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호응에 비해 파리 등 대도시 외곽 지역에는 한국문화원이나 한글학교 등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한인사회는 작은 도시끼리 힘을 모아 한국 영화 축제를 준비하는 등 프랑스 지역사회 곳곳에 우리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는 요즘 타이완에서는 게임과 웹툰 분야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을 하고 한국 웹툰을 보며 여가를 즐기는 타이완 시민들의 일상을 강호연 리포터가 들여다봤습니다. 타이베이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30대 직장인 닉씨. 점심때마다 편의점에서 서둘러 밥을 먹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며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즐기는 건 자동차 경주 게임. 친구들과 동시 접속해 함께 즐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韩国很多就是线上游戏，所以就是如果我想要跟朋友就是一起玩的话，就是还蛮多游戏都是韩国的游戏。 올해 1월 한국의 게임 회사가 내놓은 이 게임은 출시 후 한 달 동안 타이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보드게임을 응용한 프로그램도 출시되자마자 인기 1위에 오르는 등 한국 게임이 타이완 시장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它的优点就是我一开始会玩，就是因为它的人物设计得很不错。那实际上玩过之后，就觉得它的主线故事也蛮令人就是称赞。 이른바 한류 스타가 주도했던 타이완의 한류는 이처럼 게임과 웹툰 등 일상 속 온라인 여가 활동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손님 응대할 때 보면은 제가 아는 게임인 거예요. 한국 게임 혹은 한국 웹툰 종종 보이고 저도 그게 참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고 한국의 한 웹툰 작품은 타이완에서만 2천만 번 이상 조회됐고 연재가 끝난 한국 작품도 여전히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연재 속도도 빠르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因为它很方便，然后翻译的也很快，然后也可以从它漫画的注解，然后可能学到一些可能他自己的文化或是一些字的意思。 웹툰뿐 아니라 웹툰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한국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웹툰 시장의 1위와 2위 플랫폼이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류 열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도 분주합니다. 중국을 비롯해 경쟁자가 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전략 등을 개발하는 겁니다. 확실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큰 게임은 큰 게임의 시장을 좀 보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은 또 각각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의 문화산업과 상생, 발전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 웹툰 플랫폼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지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진행하며 창작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한국 가수의 진출로 시작해 이제는 타이완 일상 전반으로 스며든 한류. 한국 문화 소개와 수익 창출에서 더 나아가 현지 시장과 동반 성장하며 결실을 나누는 길을 통해 한류의 의미와 역할은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것은 무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다량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북한의 무기를 중간에 입수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열린 북한 전승절 기념 열병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격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무기 거래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이어 러시아는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과 북한을 주요 무기 공급원으로 여기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북한에서 로켓을 포함한 다량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이 어찌됐든 무기 거래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절실한 게 북한입니다. 장기적인 소모전인 경우에는 탄약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탄약을 공급할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 다연장 로켓 부대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최근 북한산 로켓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로켓이 러시아군에 넘어가기 전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에 압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돈이나 식량을 주고 사들인 북한 무기에 거꾸로 일격을 당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다량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흔적은 그리 자주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부인에도 쇼이구 장관의 방북은 더 많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판문점 견학 중 잦은 월북한 미 육군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잦은 월북한 미군 가운데 살아서 돌아온 미군은 단 1명뿐이어서 킹 이병 송환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5년 자신의 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동원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월북했던 찰스 젠킨스 씨.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납북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 도구로 쓰이다 39년이 지난 2004년에야 북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last chapter of my life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그나마 잦은 월북한 미군 가운데 살아 돌아온 건 젠킨스 씨가 유일합니다. 1962년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 일병은 평생을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영화배우로 활동하다 2016년 뇌졸중으로 숨졌습니다. 북한은 군인이 된 드레스녹 일병의 아들 인터뷰까지 공개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960년대에 월북했던 레리 압시오와 제리 페리시 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979년과 1982년 북한에 들어간 로이정 일병과 조셉 화이드 이병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판문점을 견학하다 북한으로 넘어간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wanted information about his safety, but we have not received any response from them at all. 북한은 이번에도 킹 이병을 처벌하기보다는 선전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 제국주의자가 인민의 낙원을 찾아왔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한 매체의 그 방송에 세워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선전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킹 이병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됨 등을 고려하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 동남부에 상륙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많은 피해를 남기며 북상하는 가운데 중국 기상당국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베이징 등 북방 지역과 동부 지역, 중부 내륙, 남부 등지에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독수리는 동남부 푸젠성 샤먼에 상륙한 뒤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푸젠성 일대에서 이재민 72만 4천 명이 발생했고 12만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B형과 C형 간염으로 11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새로 감염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의 간염 분석 책임자인 울루펀 밀라요 레시 박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A에서 E형 간염 가운데 B, C형이 대부분의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시 박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0년까지 간염 사망자가 말라리아, 결핵, HIV 감염 사망자를 합친 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국에서 최근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당국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보건부 집계 기준으로 태국에서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110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이후 감염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월별로는 지난달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은 극히 낮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죠. 이 낮 동안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도 26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휴일인 오늘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 주의보보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현재 더 많은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벌써 25도 안팎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 25.3도, 광주 25.9도, 대구는 25.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의 공기는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5도, 광주는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그 밖에 전국은 밤까지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